자, 요번에는 두 번째 과목이죠.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는 기획을 하는 거예요. 구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념들이 좀 더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현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다 보니까 좀 더 실체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에서는 보는 것처럼 기술이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선형구조 그랬는데 이렇게 차례차례 따라가면서 진행되면 선형 구조가 되겠고, 이렇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또 갈라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또 갈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선형이 아니죠. 지금 보다시피 다른 갈래가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의 선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선형 구조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선형 구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택이나 큐, 데크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보통 이런 노드라고 하는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뭐 연결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상태를 그래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 중에서도 이렇게 하부 조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즉, 연결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있으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 연결이 없는 그런 구조. 얘는 그래프 중에서도 이것도 그래프 구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걸 트리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트리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Q가 있는데 Q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first in, first out 구조 이런 게 Q가 되겠고요. 대Q라고 하는 것은 Q는 Q인데 1이 들어와서 1이 나가고 1이 들어와서 1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들락날락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더블 엔디드 Q 데큐라고 하는 겁니다. 데크, 데큐, 더블 엔디드 큐, 양쪽에서 끝나는 큐. 리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리스트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는 그런 구조를 리스트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스트 구조에는 어레이 같이는 배열, 0방, 1방, 2방, 3방, 4방 이렇게 방에다가 할당하는 이런 배열 구조 있죠. 이런 배열 구조들도 넓게 보면 다 리스트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택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쪽만 튀어져 있어서 푸시, 파 한쪽으로만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스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택. 그래서 스택, 트리, 큐, 데큐, 그다음에 그래프,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형으로만 된 거, 선형 구조로만 되는 거. 그러니까 일단 트리나 그래프는 여기 그래프 제외되니까 이것만 남는 거예요. 답이 q 데크만 남아있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렇죠. 선형 구조란 리스트 구조나 스택 q 데크를 말하고 비선형 구조란 그래프나 트리를 말한다. 근데 그래프 중에서도 여기에 화살표가 없으면 비방향성 그래프이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면 방향성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포스트픽스, 프리픽스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내용은 좀 처음 보는 분들은 어렵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지만 컴퓨터에서 이것은 연산의 우선순위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연산이 복잡한 수식이 길게 나와 있으면 누구 먼저 하고 누구 나중 하고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알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어떤 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해라라고 알려주는 방식을 이렇게 포스트픽스, 프리픽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포스트픽스는 알다시피 레프트, 레프트, 라이트, 루트 이런 순서대로 접근을 하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트리가 있다는 거예요. 트리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여기 3이 4가 있고 이쪽에 5와 6이 있고 이렇게 구성된 트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에서 포스트픽스를 읽으면
레프트, 라이트 루트니까 제일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3이 되겠죠? 3. 그런 다음에 라이트로 갑니다. 더 이상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4. 그리고 루트로 올라가면 곱하기가 있고요. 또 오른쪽 덩어리로 넘어가서 제일 왼쪽, 그다음에 없으니까 오른쪽, 그리고 루트, 그리고 또 루트로 올라가서 이렇게 루트.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써 있는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결과가 얼마냐 하는 건데 이것은 컴퓨터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스택에다가 먼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담아요. T 연산자를 담습니다. 이렇게 푸시해서 담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산자가 등장을 하면 요런 연산자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두 개를 팝 팝하는 거예요. 그러면 4와 3을 곱한 값이 이 자리에 12가 남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3과 4가 들어있던 걸 다시 꺼냈죠. 꺼내고 여기에 12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요 내용이 이렇게. 그리고 탑 포인트가 여기를 가리키게 여기는 없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5와 6이 발생하면 5와 6을 또 푸시해서 담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비었으니까 여기 5가 들어가고 여기 6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산자를 만났죠. 곱하기자를. 여기 곱하기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곱하기가 등장했으니까 또 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을 팝하고 5를 팝하고 그래서 이걸 곱하게 되면 30이 되는데 30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왜? 팝했으니까 팝을 했으면 여기가 다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30을 담으면 탑 포인트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는 다시 곱한다고 하는 이러한 연산자를 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피연산자는 값이라고 친다면 값과 값과 이렇게 막 나타나다가도 연산자가 등장을 하면 연산자 때 최근에 발생했던 이 값들을 꺼내다가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걸 더하기를 만나게 되면 이제 스택에서 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팝을 하면 30이 팝 됐고 또 12가 팝 됐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더하겠죠. 그럼 요 값이 42가 되는데 이 42를 다시 요 방에다 담아놨다가 이걸 다른 곳으로 언젠가 써먹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스택에 푸시 팝 하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연산이 우선순위대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그걸 시험을 보려는 분들은 이걸 어쨌든 풀어내야 되니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레프트, 라이트, 노트 순서인데 이건 이제 포스트픽스 1권에는 그런 순서를 말한 것이고 현재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이래요.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 연산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괄호로 묶습니다. 얘도 연산자가 있으니까 피연산자, 변수 그럼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연산자, 값, 연산자, 값, 연산자 이런 거죠. 그러면 얘가 연산이 됐다고 하면 또 값이 될 거 아닙니까? 10이라는 값이 되고 이건 30이라는 값이 될 거예요. 값과 값 그리고 연산자 그러므로 연산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값을 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괄호로 묶어주면서 연산의 우선순위를 여기서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선 연산의 연산자 순서대로 이렇게 묶어주면 연산이 진행이 되겠고 이게 이미 값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자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계산이 42가 나옵니다. 요번에 요거는 앞에 있었던 그 결과를 설명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 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것은 속을 들여다보고 한 줄 한 줄 명령을 따라가면서 검증하자 이런 것이고 블랙박스 테스트는 속을 보지 않고 인풋, 아웃풋 얼마를 집어넣어서 얼마가 나왔으면 이게 합당하냐 이 결과만 따지는 것이 블랙박스예요. 근데 화이트박스라 그랬으니까 이 세부 내막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전체 논리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오류를 찾아내는 동적 테스트가 되겠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검증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프로그램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죠. 그거는 블랙박스 테스트지.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란 개발자가 내부 코드를 보지 않고 그냥 인풋과 거쳐서 아웃풋이 맞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속의 코드를 내부 코드를 일일이 대조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보안 취약점 탐색도 해야 되고 성능 최적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자의 입장에서 코드의 논리적인 흐름도 검토해야 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지는 그런 테스트 방식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한 거죠. 형상 관리라고 하는 개념도 잘 봐두셔야 되는데 개발이 요새는 프로젝트가 엄청 크기 때문에 개발이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투입돼서 이걸 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건축물을 짓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건축물을 짓는데 10달이 걸렸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전체 인원이 2,000명이 동원됐다. 그럼 2,000명이 매일매일 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투입되는 시기가 있겠죠. 거기에 전체로 총 인원이 년 인원이 2,000명이 동원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건축물을 짓는 것과 같은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과정에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기록해 놔야 돼요. 기록을 해 놔야 이걸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바꾼다든지 또는 설명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럴 때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형상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는 수정이나 변경 이런 걸 모조리 기록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체계적으로 하니까 개발 과정에 여러 방해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에도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상 관리를 위해서 구성된 팀이 여기 지금 칩 프로그래머 팀 그랬는데 이 형상 관리는 별도로 통제위원회라고 하는 이 컨트롤 이 팀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형상관리 구성팁이 잘못돼 있죠. 형상관리 기능 중 하나는 버전 제어 기술이다. 이것도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버전 1.0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2.0, 3.0 또는 3.5, 3.7 이렇게 계속 가다가 4.0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4.0은 결과적으로 앞에 있었던 버전들을 업그레이드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이런 기록이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검토해서 또 버전업해서 나간 겁니다. 그럼 4.0도 기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4.0도 나중에 5.0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4.0도 또 기록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과정을 기록하는 것, 이것을 형상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상관리를 위한 팀이 있는데 그 팀은 CCB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제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저작권이 있겠죠. 그 저작권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작권 권리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저작권에 관련된 이런 기술 요소를 알아봐야 되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DRM 관련된 그러한 기술 요소를 보면 여기서 디지털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암호 작업도 필요하겠죠. 함부로 그 복사해 가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키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나 없나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별, 이게 유저가 허가받은 유저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식별해야 되겠고 저작권도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다음에 암호화 파일도 생성하고 정책을 세우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DRM을 적용해 가지고 복제 불능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테스트도 좀 해야 될 겸 6개월 동안에는 오픈 소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오픈 소프트웨어로. 그러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부터 유료 버전으로 바꾼다. 이런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랙 방지도 해야 되겠죠. 인증도 해야 되겠고 등등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건 다 디지털 저작권에 해당이 되는데 강화벽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아무래도 좀 보안에 관련된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작권 관리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저작권이 DRM이 또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콘텐츠 제공자 측면에서 본다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자가 되겠다. 그다음에 분배자도 있어요. 분배자도 그 저작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콘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배포 가능한 단위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묶어서 콘텐츠를 메타데이터 묶어서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배포가 저작권에 해당되냐 요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클리어링 하우스 키 관리나 라이선스 발급을 관리하는 그런 클리어링 하우스가 중간 위치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관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DRM 컨트롤러 배포된 콘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하는 컨트롤러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포되는 단위를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건데 콘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배포 가능한 단위로 묶어내는 작업 이런 것들은 별도로 패키저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죠. 콘텐츠 분배자가 아니라 패키저다 이 말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오류의 80%가 전체 모듈의 20% 내에서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가 발생한 인근에서 오류가 또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오류가 없는 영역에서는 거기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함 집중의 원리 이런 거죠. 그거 말고도 브룩스의 원리 법칙도 알아야 되는데 브룩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일정이 지연됐을 때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엠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보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버그를 찾아서 수행하는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점점 완성돼 갈수록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버그를 찾아내서 고치는 작업도 더 복잡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비용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잭슨법이라고 있는데 잭슨 법칙은 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설계와 관련된 법칙으로 시스템 설계를 할 때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설계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설계하는 게 좋다. 요즘은 시스템이 설계해야 될 시스템의 덩치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적인 걸 완벽하게 설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했다 해도 중간에 이 의뢰자의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마음이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하게 설계를 해놓고 이 설계도대로 제작하는 것보다 설계를 좀 이렇게 단계별로 점점 설계도를 완성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원칙이 잭슨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8대2의 법칙을 파레토의 법칙을 말하죠. 빌드 자동화 도구 그랬는데 빌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그 개발된 것을 실행시켜보는 이런 과정을 빌드라고 하는데 빌드 자동화 도구 음, 여기서 몇 가지가 도구가 있는데요. 이게 젠킨스라고 하는 자바 기반의 오픈 소스에 사용되는 빌드 도구가 있고 그래들이라고 하는 그루비를 기반으로 한 이런 오픈 소스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루비라고 하는 것이 요거는죠. 자바와 유사한 문법을 가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하는데 그거 이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는 그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래들은 실행할 처리 명령들을 모아 태스크로 만든 그런 다음에 태스크 단위로 실행을 한다. 빌드 자동화 도구는 지속적인 통합 개발 환경에서 유용하다. 빌드 자동화 도구에는 안트, 그래들, 젠킨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젠킨스가 그루비를 기반으로 한 오픈 소스이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에 사용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그래드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루비를 기반으로 한 것은 그래들이다. 이렇게 젠킨스가 아니고 이것은 자바 기반으로 작성하는 빌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검증 검사 기법 중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기법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검증 검사 기법 중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기법.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완성이 되면 검증을 해야 되겠죠.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데 개발자가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개발처가 되겠죠. 사용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용처에 있겠지. 그럼 개발자가 이게 완료되면, 시스템이 완료되면 사용자 측에다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이쪽에 가져다가. 개발은 여기서 하고, 완성되면 여기다 갖다가 설치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료가 됐나 안 됐나 테스트 중에 있다고 지금 검증 테스트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갖다 설치해 줄 수가 없겠지. 그렇지만 거의 완성된 것 같아. 그러면 사용자에게 와서 보쇼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이 행하는 그런 그 테스트다. 일반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하는 그러한 검사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테스트를 하면 알파 검사가 돼요. 그런 다음에 나가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건 베타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환경, 여기가 실제 환경이잖아요.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거는 베타 테스트고 개발자 환경에서 하는 것은 알파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가 한 번 더 나왔죠.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블랙박스 테스트는 속을 들여다볼 게 아니에요. 그냥 경로만 그 내부에서 이 진행하는 상황을 일일이 살펴보겠다 그러면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행하는 과정, 그래서 경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블랙박스 테스트는 이제 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전체 흐름만 결과만 보는 건데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그래서 기초 경로, 제어 구조, 루프 반복문을 돌리는 거예요. 데이터 흐름, 조건 검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게 해당이 안 되는가 보세요.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은 기초 경로 검사. 이거는 화이트박스 테스트네요. 이런 내용들은 블랙박스 테스트라는 거죠. 동치 클래스를 분해하고 경계값, 그러니까 범위가 있으면 최소한의 값을 넣어보고 최대한의 값을 넣어보고 이상 없이 작동하는가 이런 걸 해보는 게 경계값 분석이에요. 그다음에 원인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밖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세부적으로 화이트박스에서 진행할 것들은 이렇게 실질적인 코드 속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